새벽 3시, 평양 전역에 설치된 확성기에서 갑자기 경보음이 터졌다. 사람들은 그 소리에 익숙하다고 믿었지만 그날의 음색은 달랐다. 쇳가루를 갈아 넣은 듯 거칠고 낮았다. 전 부문 비상소집, 이동 즉시 중지. 통행증 없는 자, 현장에서 격리, 문장 하나하나가 칼처럼 떨어졌다. 창밖 골목이 동시에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 군화가 골목을 긁는 소리. 그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번 경보는 훈련이 아니었다. 구경은행, 본점, 지하, 금고구역. 그곳은 늘 어둡고 건조했다. 습기가 없어서 종이도 썩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그 구역의 공기는 사람보다 규정이 먼저 숨쉬는 공기였다. 나는 그 금고의 열쇠 관리원이었다. 열쇠는 하나가 아니었다. 길이가 다른 강철 열쇠가 2줄, 봉인된 예비 열쇠가 1줄, 그리고 내가 매일 손바닥으로 체온을 확인하며 꺼내는 얇은 번호판까지. 근무 교대 때마다 나는 장갑을 벗고 열쇠의 홈을 손끝으로 훑었다. 금속이 미세하게 다른 각도까지 기억해야 했다. 이 일은 눈보다 손이 더 정확해야 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어야 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울린 경보가 나를 먼저 깨웠다.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는 순간 내 배가 먼저 움찔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몸속에서 먼저 반응했다. 왜 하필 오늘이지? 왜 하필 새벽 3시지? 머릿속에 질문이 맴돌았다. 나는 괜히 창문에 얼굴을 붙이지 않았다. 창문에 그림자라도 잡히면 그게 기록이 되는 세상이었다. 5시쯤 인민 반장이 문을 두드렸다. 너무 정중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동무. 은행 쪽에서 연락이 왔소.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나오라오. 그의 말투가 부드러웠던 건 이미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뜻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을 숨기려 손톱으로 손바닥 살을 눌렀다. 아프면 떨림이 잠깐 멈춘다. 그 방법을 나는 오래전에 배웠다. 은행으로 가는 길엔 검문이 2배로 늘어 있었다. 통행증, 군인이 소리쳤고 사람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나도 시선을 바닥에 붙인 채 규정대로만 움직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며칠 전부터 금고 출입기록 장부에 이상한 칸이 하나 생겨 있었다. 보통은 내 서명과 상급자의 확인 도장이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 칸은 누군가가 일부러 비워둔 듯했다. 그리고 그 빈칸 옆에 낯선 필체로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내가 느낀 건 호기심이 아니었다. 오싹한 직감이었다. 금고는 새벽 3시에 열리지 않는다. 규정상 그 시간대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면 안 된다. 그런데 기록에는 있었다. 기록이라는 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배웠다. 아니, 정확히는 기록만이 진실을 가진다고. 그렇다면 새벽 3시에 누군가가 금고 앞에 있었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숫자를 본 날 밤 잠을 거의 못 잤다. 이불 속에서 숨을 얕게 쉬며 생각했다. 저건 실수일까? 아니면 미끼일까? 누가 저걸 남겼지? 답은 없는데 심장은 계속 빨리 뛰었다. 그리고 오늘 평양 전체의 경보와 함께 그 숫자가 다시 내 머리를 찔렀다. 내 직감이 틀린 적은 많지 않았다. 특히 이 나라에선 직감이 틀리면 살아남을 수 없다. 지하 금고 구역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평소엔 경비병들이 나를 보면 고개만 끄덕였는데 그날은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그 눈빛은 흑인이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기록을 검사하는 눈, 그리고 복도 끝 닫혀 있어야 할 철문 앞에 보이지 않던 검은 옷 2명이 서 있었다. 부웨이브. 이름만 들어도 입안이 마르는 조직. 나는 그때 깨달았다. 출입기록, 새벽 3시, 그리고 내가 지켜온 건 금고 열쇠였지만 오늘부터는 내 숨, 내 발자국, 내 표정까지 모두 누군가의 기록이 되는 날이었다. 나는 속으로 한 가지를 되물었다. 왜 나지? 내가 본 건 보면 안 되는 거였나?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이 따라왔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될까? 아니면 죽음을 늦추는 선택이 될까? 그때를 떠올리면 이상하게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소리가 아니라 빛이다. 평양의 아침빛은 늘 탁했다. 햇빛이 있어도 맑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유리창 위에 얇은 회색 종이를 덮어둔 것처럼.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다. 나도 그랬다. 그 회색빛 속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단순했다.
나라의 돈을 지키는 금고. 그리고 그 금고의 열쇠를 지키는 나. 나는 국영은행 금고 열쇠 관리원이었다. 말이 관리원이지. 사실은 열쇠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열쇠는 사람보다 먼저 보호받았고, 사람은 열쇠 옆에서 늘 의심받았다. 나는 매일 출근하면 제일 먼저 금고 열쇠함의 봉인을 확인했다. 봉인끈이 조금이라도 비틀어져 있으면 그날은 하루 종일 숨을 제대로 못 쉬었다. 봉인에는 붉은 잉크로 찍힌 도장이 있었고 그 도장이 미세하게 번져도 문제였다. 도장이 번졌다는 건 습기가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이 닿았을 가능성이라는 뜻이었다. 이런 세계에서 나는 손끝으로 살아야 했다. 집에서는 평범한 남편이자 아들이었다. 우리 집은 따뜻하지 않았다. 따뜻해 보이게 유지할 뿐이었다. 전기가 끊기는 날이 잦았기 때문이다. 밤이면 갑자기 전등이 꺼지고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우리는 촛불을 켜지 않았다. 촛불이 있다는 걸 들키면 여유가 있는 집으로 찍힐 수 있었다. 대신 얇은 석유등을 썼다. 석유가 떨어지면 그냥 어둠에 익숙해졌다. 어둠에 익숙해지는 능력도 이 나라에서는 생활 기술이었다. 통제의 첫 번째는 늘 전기였다. 그리고 두 번째 통제는 길이었다. 출근길은 늘 같은 노선이어야 했다. 조금만 돌아가면 검문이 달라지고 질문이 달라졌다. 왜 그 길로 갔나? 그 질문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 걸 나는 여러 번 봤다. 그래서 나는 습관처럼 신발끈을 묶을 때부터 마음을 고정했다. 오늘도 같은 길, 오늘도 같은 표정, 오늘도 같은 속도. 국영은행 직원증과 통행증을 안주머니 깊숙이 넣고 검문대에서 손이 떨리지 않도록 손바닥에 땀을 미리 닦았다. 이동의 통제는 종이 한 장으로 완성됐다. 은행의 지하는 늘 차가웠다. 여름에도 차가웠고 겨울에는 더 차가웠다. 그곳에서 나는 열쇠 확인 루틴을 했다. 열쇠가 보관된 금고 열쇠함은 두 겹이었다. 바깥함을 열려면 내 키와 상급자의 키가 동시에 필요했고 안쪽 케이스를 열려면 봉인번호가 맞아야 했다. 내가 들고 다니는 건 열쇠만이 아니었다. 작은 금속자, 각인면 확대경, 그리고 출입기록 장부용 먹물펜. 특히 먹물펜은 은행 규정상 특정 제조품만 써야 했다. 진한 먹색이 바르면 번짐이 거의 없어 조작 흔적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였다. 나는 그 펜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 펜 끝이 조금이라도 갈라지면 기록이 흔들리고 기록이 흔들리면 사람이 흔들렸다. 그 무렵에 나는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믿었다. 누구보다 규정을 잘 지켰고 실수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다. 배급은 들쭉날쭉했고 약이 필요할 땐 약국 진열대가 비어 있었다. 어머니가 기침을 오래 했는데도 약을 구하지 못해 생강물만 끓였다. 나는 은행에서 돈을 만지지만 집에서는 쌀 한 줌을 계산했다. 그 모순이 내 속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내가 지키는 돈은 누구의 돈인가? 이런 질문은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대신 나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한숨으로만 질문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금고 출입기록 장부의 종이 질감이 달라진 날이 있었다. 평소보다 표면이 거칠었다. 나는 손끝으로 알아챘다. 새 장부를 들여왔다면 반드시 보급부서 확인 도장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그 페이지에는 도장이 늦게 찍혀 있었다. 상급자는 그냥 넘어가라고 했다. 그 말이 더 이상했다. 국영은행에서 그냥이라는 말은 금기였다. 그날 저녁 나는 퇴근 후에도 손끝이 따끔했다.
마치 거친 종이가 내 피부에 작은 가시를 남긴 것처럼. 나는 집에 와서도 손을 계속 씻었다. 씻어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출입 기록에 낯선 필체가 나타났다. 아주 짧고 얇은 숫자.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내가 알던 상급자의 글씨도 아니었고 경비병의 글씨도 아니었다. 0300.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내 목구멍이 말랐다. 마치 석유등 심지가 갑자기 타버린 것처럼. 나는 장부를 덮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척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내 삶은 겉으로만 평온했다. 속에서는 이미 바닥이 흔들리고 있었다. 정말로 평온한 건 오직 내 표정뿐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그 숫자는 내 일상이 되었다. 아니, 일상 속의 가시가 되었다. 나는 출입기록 장부를 펼칠 때마다 먼저 손가락이 그 칸을 찾았다. 의식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기억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눈이 그쪽으로 가고 시선이 닿는 순간 심장이 한 번씩 꾹 눌렸다. 숫자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조여올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은행의 아침은 항상 같은 순서로 흘렀다. 경비병 교대, 복도 점검, 금고 구역 온도 확인, 봉인 상태 보고. 평소 같으면 나는 그 리듬에 몸을 맞추며 생각을 비웠다. 생각을 비우는 게 안전했으니까. 하지만 그 무렵에 나는 생각을 비울 수가 없었다. 비우면 그 숫자가 더 또렷하게 떠올랐다. 머릿속이 조용해질수록 03은 더 크게 울렸다. 마치 확성기 경보가 내 머릿속에 설치된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 아주 작아서 겉으로는 사건이라고도 부르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그 일은 내 숨을 바꿔놓았다. 오전 10시쯤 금고 복도에서 갑자기 불시 점검이 시작됐다. 평소엔 월말에나 있는 점검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달력에도 없는 날이었다. 검은 제복이 아니라 평범한 은행 간부 복장을 한 남자 2명이 들어왔다. 웃지도 않았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사람을 보지 않았다. 벽, 천장, 도어락, 금속봉인, 그리고 내 손. 내 손을 보는 시선이 칼날처럼 차가웠다. 관리원 동무, 오늘 출입기록 장부 좀 보자. 그 말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나는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끼면서 장부를 꺼냈다. 먹물펜으로 적힌 글씨들이 줄지어 있었고 도장이 규칙적으로 찍혀 있었다. 규칙적인 건 늘 안전하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남자의 손가락이 그 숫자 옆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 칸, 왜 비어있지? 나는 숨을 삼켰다. 목구멍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그 칸은 비어있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의도적으로 비어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설명할 수 없었다. 설명하는 순간 그 숫자를 내가 의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규정대로.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남자는 장부를 덮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모르면 더 문제지. 그 한마디가 내 뒷목을 차갑게 만들었다. 모르면 문제, 알면 더 큰 문제. 그럼 나는 어디에 서 있는 거지? 나는 규정을 지켰는데도 규정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 느낌이었다. 점검은 30분 만에 끝났다. 하지만 그 30분 동안 은행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속삭였다. 보이부 합동조 들어왔다더라. 어젯밤에 누가 끌려갔다더라. 금고 쪽이래. 소문은 늘 정확하지 않지만 공포는 늘 정확했다. 공포는 사실이 아니라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날 오후 내 자리로 낯선 메모 한 장이 들어왔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알 수 없었다. 모서리가 손톱으로 찢긴 듯 거칠었고 종이에는 잉크 냄새가 강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내일 오후 30어. 기록실. 나는 메모를 몇 번이고 읽었다. 눈으로 읽는데도 몸이 먼저 떨렸다. 기록실은 금고구역과 연결된 좁은 방이었다. 출입기록 원본과 봉인번호 대장이 보관되는 곳. 그곳은 열쇠 관리원인 나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 그 방에 들어가려면 추가 승인 도장과 경비병 동행이 필요했다. 그런데 왜 나를 그곳으로 부르는 거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내 얼굴을 보며 물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하는 순간 집안 공기도 위험해질 것 같았다. 대신 밥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쌀알이 떨어졌다. 아이가 그걸 보고 웃으려다가 내 얼굴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그 작은 침묵이 내 가슴을 더 무겁게 눌렀다. 밤이 되자 밖에서 발소리가 자주 들렸다. 쿠나 소리.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나는 베개 밑에 통행증을 넣고 잤다. 이게 우스운 일인지 정상적인 일인지 나는 구분이 되지 않았다. 새벽 5시 20분. 나는 결국 은행으로 향했다. 출근 시간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검문소는 이미 깨어 있었다. 그들은 내 얼굴을 받고 내 통행증을 받고 내 이름을 입으로 한번 대내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내 이름이 그들의 머릿속 어딘가에 목록에 들어있다는 느낌. 기록실 앞에서 철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보통은 항상 닫혀 있다. 그 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나는 그 문틈을 보며 속으로 물었다. 내가 찍힌 걸까? 기록실 문은 원래 소리 없이 열리지 않는다. 철문이 움직일 때마다 반드시 끼익 하는 금속 마찰음이 나야 했다. 그 소리는 나에게 규칙이었다. 규칙이 지켜지는 소리. 그런데 그날 아침 문은 너무 조용히 열려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이미 여러 번 열었다 닫아 경첩을 길들여 놓은 것처럼. 나는 문 앞에서 한 번 숨을 고르고 들어갔다. 안에는 희미한 전등 하나만 켜져 있었다. 밝히는 빛이 아니라 그저 어둠을 표시하는 정도의 빛. 기록실 특유의 냄새가 올라왔다. 오래된 종이, 잉크, 그리고 방색제 냄새. 그 냄새는 늘 사람을 긴장시키는 냄새였다. 실수하면 지워지지 않는 기록이 생길 것 같은 냄새. 책상 위에는 장부 하나가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 내가 쓰는 먹물펜과는 다른 펜이 놓여 있었다. 펜촉이 훨씬 얇았다. 기록을 눈에 띄지 않게 남길 때 쓰는 종류. 누군가 일부러 준비해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간부복을 입었지만 간부가 아니라는 걸 나는 즉시 알았다. 자세가 달랐다.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방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시선이 날카로웠다. 그는 내게 인사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들어오자마자 장부의 그 칸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0300. 그 숫자는 이제 단순한 잉크가 아니었다. 나를 묶는 줄이었다. 관리원 동무가 이걸 봤지. 그의 말은 확인이 아니라 판결 같았다. 나는 입술이 굳어 말을 꺼내기 어려웠다. 괜히 부정하면 더 깊이 파고들 거라는 걸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짧게 말했다.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 대답만 기다렸다는 듯. 그리고 다음 질문이 나왔다. 넌 누구한테 말했지? 그 순간 내 속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에게도, 아내에게도, 동료에게도.
하지만 그들은 내가 말했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 믿음이 아니라 필요였다. 누군가를 걸어야 한다는 필요.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습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 작게 나왔다. 그 남자는 웃지 않았다. 웃지 않는 얼굴이 더 무서운 법이다. 은행은 말이야. 기록으로 돌아간다. 기록이 흔들리면 사람이 먼저 떨어져 나간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이 방에 불려온 게 아니라 묶이기 위해 끌려왔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가 내게 보여준 것은 장부 한 장이 아니었다. 그는 서랍을 열고 작은 종이를 꺼냈다. 봉인번호 대장 1부였다. 원래는 절대 복사본이 있을 수 없는 물건. 그런데 그 종이 아래쪽에 붉은 잉크로 찍힌 도장 대신 검은 연필 자국이 있었다. 누군가 숫자를 지우고 다시 쓴 흔적. 지운 자국 위에 남은 회색 가루. 그걸 보는 순간 내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이거 네가 한 거냐?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건 손도 못 댑니다. 그는 잠깐 나를 바라보더니 아주 천천히 말했다. 손 못 대는 게 아니라 손 대면 죽는 거지. 그날의 기록실 공기는 이상하게도 더 무거웠다. 종이 한 장이 사람의 목숨반보다 무거울 수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너무 선명해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끝내 한 가지를 확신했다. 03은 사고가 아니다. 의도다. 누군가가 금고를 열었고 그 흔적을 남겼고 그리고 그 흔적을 발견한 사람을 필요로 했다. 그 발견자가 바로 나였다. 기록실에서 나오자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지나갔다. 내 동료였다. 금고 경비 담당이던 청년. 그는 평소처럼 나에게 살짝 고개를 숙이며 지나가려 했다. 그런데 그날은 눈이 마주쳤다. 단 1초. 그 1초가 너무 길었다. 그의 눈에는 말이 있었다. 나도 듣겠다. 하지만 그 말은 소리로 나오지 않았다. 이 나라에서는 눈이 먼저 비명을 지르고 입은 나중에 침묵한다. 그날 오후 은행 전체에 이상한 분위기가 퍼졌다. 한 명이 사라졌다. 정확히는 출근했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실종이었다. 사람들은 대놓고 묻지 않았다. 대신 점심 배급줄에서 숟가락을 들고도 음식을 삼키지 못한 채 속삭였다. 기록실 쪽에서 끌려갔다더라. 보위부가 직접 왔다더라. 나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밥맛이 아니라 혀의 감각 자체가 사라졌다. 실종이라는 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문 하나만 닫히면 바로 옆 사람도 진발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남은 사람들이 그걸 곧 익숙해 한다는 사실이었다. 집에 돌아가니 어머니가 내 눈밑을 보며 말했다. 너 눈이 왜 그렇게 꺼졌냐? 나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끌려갔다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집안 공기까지 기록이 될 것 같았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치웠고 아이는 평소보다 조용히 누웠다. 그 조용함이 내 목을 더 조였다. 사람들은 소리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침묵으로 무너졌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출입 기록 장부를 떠올렸다. 빈칸, 낯선 필체, 숫자, 그리고 기록실에서 본 지운 흔적.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다음으로 사라질 사람은 누구지? 그리고 그 질문은 곧바로 또 다른 질문으로 바뀌었다. 그 누구 안에 내가 포함된 걸까? 보웨이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내 삶 한가운데 들어온 날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문은 이미 닫히기 시작했다. 내가 빠져나갈 틈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 후부터는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 감각이 달라졌다.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소리들이 날카롭게 귀를 찔렀다.
복도에서 군어가 닿는 각도, 경비병이 무전기를 쥐는 손가락의 힘, 문이 닫힐 때 금속이 맞물리는 속도, 모든 게 나를 향한 신호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출근했고, 여전히 도장을 찍었고, 여전히 점심을 배급받았다. 하지만 그 평범함은 더 이상 안전의 증거가 아니었다. 평범함은 오히려 가장 정교한 위장일지도 몰랐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시선을 세기 시작했다. 은행에 들어서자마자 내 쪽으로 돌아오는 고개가 몇 개인지, 웃는 얼굴 뒤에 숨은 경계가 몇 개인지, 혹시 내가 지나가고 난 뒤에 속삭임이 시작되는지. 그날 아침에도 나는 똑같이 걸었다. 걸음 속도도 바꾸지 않았다. 그런데 내 등 뒤가 자꾸 뜨거웠다. 누가 내 뒤통수를 보고 있는 느낌. 목덜미 피부가 먼저 당겨졌다. 금고 구역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평소와 다른 공지가 붙어 있었다. 붉은 글씨로 굵게 통행증 전수검사, 금고구역 출입은 별도 허가점. 나는 종이를 보는 순간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전수검사. 그 말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뜻이다. 예외가 없다는 말은 곧 누군가를 잡기 위해 모든 사람을 걸러낸다는 뜻이다. 이동 통제가 한 단계 올라갔다. 건물은 지하 입구에서 이루어졌다. 경비병이 내 직원증을 받고 통행증을 받아 아무 말 없이 번호를 읽었다. 그는 번호를 읽는 게 아니라 외우는 것처럼 보였다. 그 번호는 곧 나라는 사람의 목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보며 조용히 메모를 했다. 나는 그 메모가 내 이름인지, 내 표정인지, 내 손의 떨림인지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무서웠다. 그날 점심 배급은 더 형편없었다. 원래도 배부르게 먹는 날은 없었지만 그날은 특히 물이 많았다. 국이 아니라 뜨거운 물에 소금 한 꼬집 넣은 맛.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불평하면 사상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대신 숟가락 소리만 났다. 똑, 똑, 똑. 금속이 그릇을 두드리는 소리. 마치 모두가 같은 심장 박동으로 굴러가는 기계 같았다. 생활통제는 배급으로 사람을 말리듯 조였다. 나는 그릇을 내려놓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위장이 조여서였다. 입안이 바싹 말랐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 느낌. 그때 옆자리 동료가 아주 낮게 속삭였다. 요 며칠 너 조심해라. 딱 한 문장. 그 이상은 필요 없었다. 말이 길어지면 위험해진다. 나는 고개만 작게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물었다. 조심하면 살 수 있는 걸까? 오후 업무 중 나는 열쇠함을 열기 직전 갑자기 손이 멈췄다. 평소 같으면 봉인끈을 확인하고 번호판을 대고 장갑을 벗고 열쇠 홈을 손끝으로 훑어야 한다. 그런데 그날은 봉인끈이 아주 미세하게 비틀어져 있었다. 아주 조금. 다른 사람은 절대 모를 정도로. 하지만 나는 안다. 나는 매일 그 봉인을 만지는 사람이다. 그 작은 비틀림이 내 눈을 찔렀다. 누가 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주위를 봤다. 복도 끝 경비병의 눈이 내 쪽으로 향해 있었다. 너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했다. 마치 내가 그걸 발견할 걸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나는 북민을 바로잡지 않았다. 바로잡으면 내가 이상함을 인지했다는 게 된다. 인지했다는 사실은 곧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 나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오래 산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못 본 척했다. 손끝에 힘을 줘 봉인을 그대로 눌러두고
규정대로 번호만 확인하고 열쇠함을 열었다. 그 순간 열쇠 한 개의 위치가 달라져 있었다. 정확히는 세 번째 줄 오른쪽 끝. 항상 같은 각도로 놓여 있어야 할 열쇠가 아주 미세하게 왼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누가 한번 꺼냈다가 다시 꽂은 흔적. 금속끼리 마찰한 미세한 반짝임까지 남아 있었다. 나는 눈앞이 잠깐 어두워졌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럼 새벽 3시가 또 있었다는 건가?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열쇠를 잡고 있어야 하는 손이 잠깐 멈추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아주 짧은 순간은 충분히 죽음이 된다. 나는 억지로 숨을 삼키며 열쇠를 꺼냈다. 그리고 내 장부에 도장을 찍었다. 도장은 규칙적으로 찍혔다. 하지만 내 속은 규칙이 아니라 붕괴였다. 퇴근길, 나는 일부러 사람들 사이로 섞였다. 혼자 걷지 않았다. 혼자 걷는 사람은 잡기 쉽다. 골목을 돌 때마다 뒤를 보지 않았다. 뒤를 보면 더 의심을 산다. 대신 유리창에 비친 그림자를 보며 뒤를 확인했다. 내 그림자 뒤에 하나가 더 붙어 있는지, 발걸음이 겹치는지. 그날 밤, 집 앞 골목에서 익숙하지 않은 담배 냄새가 났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서 있었다. 불빛이 없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존재감은 너무 선명했다. 나는 문을 열면서도 손이 떨렸다. 열쇠가 자물쇠 구멍에 잘 들어가지 않았다. 2번이나 헛돌았다. 그리고 그 순간 등 뒤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관리원동. 나는 몸이 굳었다. 숨이 멎는 느낌.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낮에 검문하던 그 경비병이 서 있었다. 그는 웃지 않았다. 눈도 움직이지 않았다. 내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나오라.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명령이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덧붙인 한마디가 내 몸을 얼렸다. 요즘 기록이 자주 흔들린다. 나는 집 문을 닫고도 한참 서 있었다. 등 뒤가 식은땀으로 젖었다. 아내가 내 표정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문턱 쪽을 살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지만 어머니는 내 기침 소리만으로도 깨어났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나는 이미 보이는 사람이 됐다. 이 나라에서 보이는 사람은 오래 숨을 쉬지 못한다. 다음날 새벽, 나는 몸을 씻으면서도 물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다. 이상한 습관이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모든 소리를 줄이고 싶었다. 소리가 크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너무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아직 기침을 멈추지 못했고 아내는 내 얼굴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숙인 채 밥을 쥐어줬다. 아이는 자는 척했다. 그 작은 연기가 내 가슴을 찢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호하려고 침묵했는데 그 침묵이 점점 더 무거운 자물쇠가 되어갔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 지하로 내려가는 복도는 평소보다 어두웠다. 전등이 몇 개 꺼져 있었다. 누가 꺼둔 건지 고장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곳에서 어둠은 우연이 아니라 통제였다. 어둠 속에서는 표정도, 손도, 증거도 더 쉽게 숨는다. 나는 계단을 내려가며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다. 1, 2, 3. 숨을 몇 번 쉬었는지 세면 공포가 조금 늦게 따라온다. 이런 방식으로 나는 내 정신을 붙잡고 있었다. 금고 구역 앞. 오늘은 경비병이 2배였다. 야간 검문 강화가 주간까지 번진 느낌이었다. 그들은 나를 세워두고 통행증을 오래 들여다봤다. 마치 종이 속에서 내 심장을 꺼내려는 것처럼. 한 명이 무전기로 내 이름을 읽었다. 열쇠 관리원 멍멍 진입. 이름이 무전으로 흘러나가는 순간 내 몸은 마치 목에 줄을 건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금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어제 골목에서 나를 불렀던 그 경비병이 아니라 더 높은 급의 남자. 검은 옷. 말수가 적고 표정이 없다. 그는 인사도 없이 손짓했다. 따라오라. 나는 금고가 아니라 금고 옆에 작은 부관실로 끌려 들어갔다. 창문도 없고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바닥에는 먼지가 거의 없었다. 누군가 자주 닦았다는 뜻. 이 방은 신문실이 아니었다. 신문실은 더 노골적이다. 이 방은 사람을 조용히 꺾는 방이었다. 책상 위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는 은행 내부 문서용이었지만 봉인 도장이 없었다. 봉인이 없다는 건 공식 문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 남자가 내게 봉투를 밀어주며 말했다. 이걸 열어. 내 손끝이 떨렸다. 봉투를 뜯는 순간 종이 마찰음이 방 안에 크게 울렸다. 나는 그 소리에 놀랐다. 안에는 얇은 종이 한 장과 아주 작은 카드 하나가 들어있었다. 카드에는 금고 출입 기록 일부가 찍혀 있었다. 정확히 032 적힌 그 줄. 그런데 이상했다. 내가 본 필체와 달랐다. 숫자의 각도가 달랐다. 잉크도 달랐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기록이 하나가 아니다. 그들은 원본을 바꿨고 복사본을 만들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죄를 씌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러자 그 남자가 낮고 단단하게 말했다. 누가 시켰나? 저는 모릅니다. 내 대답은 이미 의미가 없었다. 그는 다시 봉투 속 종이를 펼쳐 보였다. 종이에는 봉인번호 변경 기록이 적혀 있었다. 날짜, 시간, 서명만. 그런데 서명란에 내 이름이 있었다. 내 글씨가 아니었다. 하지만 내 이름이었다. 획이 비슷하게 흉내내져 있었다. 너무 비슷해서 멀리서 보면 속을 수 있을 정도였다. 내 몸이 굳었다. 숨이 끊기는 느낌. 나는 입술을 때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남자가 내 침묵을 보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럼 너는 공범이 아니고 더 나쁜 쪽이지. 더 나쁜 쪽이요? 내가 겨우 물었을 때 그는 단 한마디로 나를 짓눌렀다. 목격자. 목격자. 그 단어는 칼처럼 정확했다. 공범은 협상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목격자는 없애야 한다. 기록을 지키는 세계에서 컹근드는 진짜 위험은 사건이 아니라 봤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규정을 지킨 게 아니라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죽을 위치에 서 있었다는 걸.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다. 나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이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도망치는 건 반역이고 가족을 죽이는 길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여기 남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나 혼자만이 아니다. 어머니, 아내, 아이. 연좌라는 단어는 법전보다 먼저 삶에 박혀있는 단어였다. 내가 끌려가면 그 다음은 가족이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많이 봐서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그 남자는 마지막으로 종이 한 장을 내 앞에 놓았다. 자필 확인서. 03 출입 기록은 본인이 직접 작성했으며 나는 문장. 서면만 하면 된다. 서명하면 살려준다는 말은 없었다. 대신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눈이 이미 보여주고 있었다. 그때 내 속에서 자존심이라는 게 피처럼 끓었다. 나는 평생 기록을 지키며 살았는데 이제 기록으로 내 목을 조르려고 했다. 내 손이 천천히 펜을 잡았다. 그리고 나는 사명하지 않았다.
대신 펜 끝을 아주 살짝 꺾어버렸다. 딱! 작은 소리. 하지만 그 소리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소리였다. 그 남자의 눈빛이 변했다. 너 지금 나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다. 입안이 바싹 말랐다.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마지막 물방울이 넘쳤다. 나는 이 나라에서 평생 규정을 지키며 살았고 그 규정이 내 가족을 지켜줄 거라 믿었다. 그런데 지금 그 규정이 내 가족을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아주 작은 행동을 했다. 아무도 모르게 내 속주머니 안쪽에 있던 얇은 카드 하나를 손끝으로 만졌다. 금고구역 출입카드. 평소엔 절대 밖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카드였다. 그런데 나는 그날 출근할 때 무의식적으로 챙겨왔다. 아니, 무의식이 아니었다. 내 몸이 먼저 살기를 준비했던 그 방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알았다. 나는 더 이상 시스템 안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시스템에서 분리된 사람이었다. 그날부터 내 시간은 하루가 아니라 감시의 간격으로 쪼개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문 밖을 보지 않았다. 귀부터 열었다. 발소리가 있나? 문고리가 움직이나? 이웃집에서 물 깃는 소리처럼 들리는 작은 소리가 사실은 누군가 무전으로 신호를 주는 소리는 아닌가? 나는 소리를 해석하며 숨을 쉬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규정이 있는 것처럼 조심했다. 은행에는 다시 가지 않았다. 가지 말라고 한 적은 없었다. 대신 갈 수 없게 만들어졌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고 문을 여는데 인민반장이 골목에서 내 이름을 불렀다. 그 사람 목소리는 늘 익숙했는데 그날은 낯서설었다. 돈모, 오늘은 집에서 대기하라오. 은행에서 지시가 내려왔다오. 대기. 그 단어는 사실상 감금이었다. 나가면 의심, 안 나가도 의심. 나는 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었다. 손바닥에 땀이 고였다. 내 안주머니에는 아직도 그 카드가 있었다. 금고 출입 카드. 얇고 차가운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내 목숨 전체의 무게가 되어버렸다. 전화는 이미 죽어 있었다. 집 전화는 원래도 자주 끊겼지만 그날은 아예 신호가 없었다. 라디오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잡음만 흘렀다. 통신 차단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다. 밖이 조용할수록 더 무서웠다. 조용함은 안전이 아니라 누군가 숨을 죽이고 있다는 뜻이었다. 오후가 되자 골목 입구에 검문이 생겼다. 야간 검문 강화가 대낮에 이루어졌다. 군화가 햇빛 아래서 반짝거렸다. 그들은 사람들을 멈춰 세우고 통행증을 뒤적였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나는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잡히기 전 마지막 호흡을 세고 있었다. 그날 밤 집안에서 식구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기침을 삼키며 이불을 당겼고 아내는 밥을 뜨겁게 데워놓고도 내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아이는 내 손을 잡고 싶어 하다가도 내 얼굴을 보고 손을 걷어들였다. 아이는 모르지만 아이는 느꼈다. 아버지 몸에서 나는 두려움의 냄새를. 나는 결심해야 했다. 도망은 선택이 아니라 연쇄를 끊는 방법이었다. 내가 끌려가면 가족이 끌려간다. 내가 사라지면 가족도 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떠나면 가족은 어떻게 되나? 그 질문이 내 속을 뜯어먹었다. 답이 없는 질문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다. 은행 주변에서 소문처럼 떠돌던 중개인. 돈 있는 사람들, 해외 파견자들, 경계지역 상인들이 위기 때 찾는 사람.
그는 정식 이름 대신 별명으로 불렸다. 해룡. 나는 그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금고 업무를 하다 보면 세상의 어두운 혈관도 들여다보게 된다. 사람들은 돈을 숨기면서도 길을 산다. 길을 산다는 건 결국 사람을 산다는 뜻이었다. 나는 위험을 알면서도 그에게 접촉하기로 했다. 여기 남으면 확실히 죽는다. 밖으로 나가면 확률이 생긴다. 나는 확률에 내 가족을 걸었다. 연락은 직접이 아니라 은행 근처 인쇄소에서 일하는 사촌을 통해 이루어졌다. 사촌은 겁에 질린 얼굴로 종이 뭉치를 내게 건네며 말했다. 나 이거 몰라. 모르는 거다. 알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종이 뭉치 사이에 끼워진 작은 담배갑. 담배갑 안에 종이 한 줄. 내일 22헵 급수소 뒤 파란 천. 파란 천. 이 나라에서 파란 천은 잘 보이지 않는 색이었다. 어둠 속에서, 물가에서, 숨기기 좋은 색. 다음날 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단 한 문자. 문 열지 마. 누가 와도. 아내는 내 눈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마지막 인사 같아서 가슴이 막혔다. 어머니는 내 뒤통수만 바라보며 한마디를 뱉었다. 사람만 돌아와라. 나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을 해도 되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가족 앞에서다. 급수소 뒤는 습기가 많았다. 물 비린내, 녹슨 파이프 냄새. 나는 어둠 속에서 파란 천을 찾았다. 그리고 천이 걸린 철망 뒤에서 누군가가 나왔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낮고 빠른 목소리. 열쇠 관리원? 맞습니다. 가진 거 있지? 나는 잠깐 망설였다. 그리고 속주머니에서 출입 카드를 꺼내 보였다. 그 순간 그의 숨이 아주 미세하게 빨라졌다. 그 미세한 반응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좋네. 이거면 값이마가.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내 속에서 차가운 물이 흘렀다. 값. 나는 인간이 아니라 거래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그에게 내 생명을 맡겼다기보다 내 생명을 팔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지시했다. 사흘 뒤 북쪽으로. 밤에만 이동. 말 안 듣으면 끝. 그는 내 손목을 한번 잡았다. 손아귀 힘이 강했다. 훈련받은 사람의 힘. 중개인인데도 손이 너무 단단했다. 그날 이후 나는 집안에서도 가방을 싸기 시작했다. 큰 가방이 아니라 작은 천 가방. 속옷 2벌, 마른 옥수수 가루 조금, 얇은 수건, 그리고 금고 열쇠. 홈을 닦는 데 쓰는 작은 천 조각 하나. 웃기지 않은가? 나는 도망치면서도 내 직업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손은 거짓말을 못했다. 그런데 사흘 뒤 약속된 출발 전날 밤 모든 게 무너졌다. 아내가 조용히 문틈을 열어 밖을 보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보, 집 앞에 사람이 서 있어. 나는 숨을 죽이고 창문 틈으로 골목을 봤다. 어둠 속에 그림자 2개. 담배 불빛이 잠깐 켜졌다 꺼졌다. 감시였다. 우연이 아니었다. 이건 대기가 아니라 포획이었다. 그 순간 내 머리를 스친 건 딱 하나였다. 해룡이 나를 파았나? 그 생각이 들자 몸속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중개인은 돈을 위해 사람을 판다.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막상 내 차례가 되자 믿고 싶지 않았다. 나는 급수소 약속에서 받은 2번째 쪽지를 떠올렸다. 출발 당일 신호. 그 신호가 적힌 종이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그런데 글씨가 달랐다. 첫 쪽지의 필체와 미세하게 달랐다. 종이 냄새도 달랐다. 무엇보다 모서리 접힌 방식이
은행 기록실에서 봤던 문서 적는 방식과 비슷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중개인이 두 얼굴이 아니라 애초에 두 줄이었다. 한 줄은 진짜, 한 줄은 보이부.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둘 사이에 걸려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약속대로 움직이되 약속을 믿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팔았다면 나는 그 덫을 내 방식으로 찢어야 한다. 나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다. 돈이 아니라 흔적을 정리했다. 출입카드는 가슴 안쪽에 테이프로 고정했다. 찢어진 펜촉은 천으로 감싸 숨겼다. 그리고 집안의 작은 쌀통 아래에 가족이 살아남기 위한 주소 하나를 남겼다. 절대 들키면 안 되는 종이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문 손잡이를 잡았다. 이제부터는 도망이 아니라 사냥이었다. 내가 잡히기 전에 내가 먼저 길을 바꿔야 했다. 출발 당일 새벽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다. 겨울이 끝나가도 평양의 새벽은 늘 차갑다. 하지만 그날은 추위보다 기척이 더 차가웠다. 나는 문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집안을 훑어봤다. 밥그릇, 이불 끝, 아이의 신발. 평소엔 눈에 안 들어오던 것들이 선명하게 박혔다. 마치 다시는 못 볼 거라는 걸 내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것처럼. 골목을 나올 때 나는 일부러 평소 출근길 방향으로 걸었다. 감시가 붙어 있다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확신하게 만들고 싶었다. 확신은 사람을 방심시키니까. 검문소 쪽으로 몇 걸음, 그 다음 순간 갑자기 반대 골목으로 꺾었다. 숨을 크게 쉬지 않았다. 숨이 커지면 발걸음이 흔들린다. 발걸음이 흔들리면 사람도 흔들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붙지 않았다. 감시 그림자가 사라졌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그냥 놓아준 게 아니다. 놓아준 척하고 더 큰 그물을 치는 방식. 나는 몸속에서 종소리처럼 울리는 직감을 느꼈다. 약속 장소는 원래 급수소 뒤였다. 하지만 나는 거기로 가지 않았다. 대신 은행 지하로 내려가는 직원용 뒷길을 택했다. 은행 근처에는 골목이 많고 경비가 촘촘했지만 동시에 구멍도 있었다. 나는 그 구멍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다. 금고 열쇠 관리원은 늘 닫힌 길과 열린 길을 계산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때 내가 감춰두었던 진짜 조각이 머릿속에서 맞물렸다. 삼재, 출입기록, 봉인번호, 대장의 지움 흔적, 내 이름으로 위조된 서명, 그리고 보위부가 사고가 아니라 목격자를 찾는 방식. 나는 이제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금고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금고를 열었다. 목적은 돈이 아니었다. 돈은 흔적이 남는다. 목적은 기록이었다. 출입 기록 그 자체가 목표였다. 구경은행 금고는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다. 그 안에는 국가가 숨기고 싶은 것들이 같이 들어간다. 외화, 특수물자, 특정 간부명의 자금, 그리고 이름 없는 봉투들. 나는 그 봉투들을 직접 열어본 적은 없다. 열면 죽는다. 하지만 봉투의 무게와 냄새로 대충 알 수 있다. 종이가 아닌 금속 느낌, 약품 냄새, 해외 담배 냄새가 배어있는 봉투.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새벽 3시에 누군가가 그 금고를 열었다면 그건 위에서 내려온 선이다. 아래에서 훔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하나였다. 위에서 열린 금고를 아래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운다. 그 역할이 나였다. 열쇠 관리원, 기록을 만지는 사람, 조작하기 가장 쉬운 사람. 내가 서명하면 사실이 된다. 내가 부인하면 목격자가 된다. 어느 쪽이든 나는
제거 대상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속이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공포가 사라진 게 아니라 공포가 형태를 가진 것이다. 형태를 가지면 싸울 수 있다. 나는 처음으로 왜? 라는 질문에 답을 얻었다. 왜 나지? 그날 오후 평양 전역에 다시 명령이 내려왔다. 이동 제한 강화, 통행증 전수검사 확대. 검문이 골목 안까지 들어왔다. 버스 정류장마다 군인이 서 있었고 사람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들의 눈에는 피곤이 아니라 체념이 번져 있었다. 체념은 가장 관리하기 쉬운 감정이다. 그리고 은행 내부에서는 더 위험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보위부 합동주가 투입됐다는 소문이 현실이 됐다. 동료 하나가 점심시간에 사라졌고 오후엔 다른 동료가 호출되어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름을 부르면 기록이 된다. 그저 빈 의자만 바라봤다. 나는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했다. 도망치면 나는 죄인이 된다. 남아있으면 나는 증거가 된다. 나는 죄인이 되기로 했다. 죄인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 증거는 없다. 그날 밤 나는 약속 장소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했다. 중개인의 덫을 피하기 위한 내 방식의 신호 변경이었다. 그리고 내 손은 무의식적으로 가슴 안쪽을 눌렀다. 테이프로 고정한 출입카드가 거기 있었다. 내 생명을 살릴 수도, 내 가족을 죽일 수도 있는 얇은 조각. 나는 속으로 아주 낮게 말했다. 이제 이유는 알았다. 그러면 남은 건 하나다.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단 한 번. 짧고, 낮고, 무겁게. 마치 도시 전체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같았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제 멈추는 순간 나는 기록 속에서 삭제될 테니까. 나는 중개인을 피하기로 했다. 정확히 말하면 중개인이 짜준 시간표를 피하기로 했다. 덫이라는 걸 알면서도 덫이 있다는 사실을 상대가 모르게 해야 했다. 이 싸움은 주먹이 아니라 눈치였다. 그리고 눈치는 늘 기록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가면 감시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다. 대신 은행 근처의 숙직 대기실을 떠올렸다. 평소엔 아무도 쓰지 않는 작은 방, 오래된 담요와 낡은 의자, 물이 새는 천장. 하지만 그 방은 단 하나의 장점이 있었다. 내가 거기 있다는 걸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열쇠 관리원이 밤에도 남아있는 건 규정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 나는 검문을 피하기 위해 사람 흐름 속으로 들어갔다. 담시장 골목. 물건을 파는 척하는 사람들. 배급표를 숨겨 거래하는 사람들. 어둠 속에서 서로의 눈만 확인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나는 얼굴을 낮췄다.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이 나라에서 사람들은 일부러 서로를 보지 않는다. 보이면 연루된다. 두 번째 검문소에서 통행증을 요구받았을 때 내 심장이 잠깐 멎었다. 나는 통행증을 내밀었다. 손이 떨리는 걸 숨기려고 손가락 끝에 힘을 줬다. 경비병은 통행증을 뒤집어 보더니 불쑥 말했다. 오늘 은행 쪽 어수선하다며?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규정 점검이랍니다. 그가 나를 한번 훑어봤다. 그리고 통행증을 돌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말이야, 규정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르는 거다. 그 말이 내 귀 안에서 오래 울렸다. 고르는 거다. 맞다. 그들은 지금 나를 고르고 있었다. 대기실에 들어가자 찬 공기가 폐속으로 파고들었다. 숨이 쓸렸다. 나는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리고 벽에 기대었다.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보위부의 목소리가 들렸다. 목격자. 그 단어가 내 귀를 때렸다. 그래서 나는 잠대신 준비를 시작했다. 준비는 거창하지 않았다. 살아남는 준비는 늘 작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첫째, 물. 내가 가진 물병은 반쯤 비어 있었다. 내일을 못 버틴다. 나는 새벽에 급수소로 갈 수 없었다. 감시가 있을 테니까. 대신 은행 지하 복도 끝에 작은 수도관, 관리원만 아는 장소. 나는 그곳에서 물을 채웠다. 손이 얼어붙도록 차가운 물이었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나를 현실로 붙잡았다. 둘째, 종이. 나는 은행 내부 인쇄용 얇은 종이 2장을 구했다. 하나는 남길 것, 하나는 찢어 없앨 것. 나는 종이에 아주 짧게 숫자 몇 개를 적었다. 봉인번호, 교대 시간, 금고 출입카드의 인증 순서. 그건 내가 가진 직업의 기억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종이를 작은 비닐에 싸서 발등 안쪽에 고정했다. 주머니는 수색당한다. 몸은 마지막까지 남는다. 셋째, 신호. 중개인이 준 출발 신호는 이미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신호를 만들었다. 은행 주변에는 오래된 붉은 벽돌담이 있는데 그 담 아래에는 항상 깨진 유리 조각이 굴러다닌다. 나는 그 유리 조각 하나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만약 누군가 나를 따라오면 나는 그 유리를 바닥에 떨어뜨려 소리로 거리를 벌릴 생각이었다. 도망칠 때는 지도가 아니라 소리도 무기다. 그렇게 새벽을 버티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다. 문이 똑똑 2번 울렸다. 그 소리는 조용했지만 너무 정확했다. 실수로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규정처럼 2번 두드린 소리. 나는 숨을 멈추고 발소리를 들었다. 바로 밖. 문 앞에 사람이 서 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열면 끝이다. 그런데 문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동무, 나다. 그 목소리를 나는 알고 있었다. 은행 인쇄소 사촌. 내게 첫 번째 쪽지를 건네준 사람.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왜 여기까지 왔지? 왜 지금 이 시간에? 나는 문을 아주 조금만 열었다. 한 손은 문고리를 잡고 다른 손은 안쪽에서 받치며 바로 닫을 준비를 했다. 사촌은 얼굴이 새까맣게 질려 있었다.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얼굴. 그는 내 손목을 잡고 속삭였다. 큰일 났다. 해룡이. 아니, 그 줄이 바뀌었다. 바뀌었다. 너 오늘 밤 출발 아니야. 그거 덫이야. 보위부가 이미 움직였대.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이미 덫을 의심했지만 이미 움직였다는 말은 차원이 달랐다. 늦었다는 뜻이었다. 사촌은 더 낮게 말했다. 너 찾는 이름 회람됐대. 은행 내부만이 아니야. 검문소에도 내려갔대. 해람. 이름이 회람되면 세상 전체가 감옥이 된다. 나는 그 순간 내 가족이 떠올랐다. 집에 아직 감시가 있다면? 아내와 어머니는? 아이는? 내가 움직이면 그들에게 더 위험이 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붙잡히면 그건 확실한 죽음이다. 확실한 죽음은 늘 주변까지 삼킨다. 사촌이 내 손에 뭔가를 쥐어줬다. 작은 종이. 이번엔 담뱃갑이 아니라 성냥갑 안쪽에 숨겨진 쪽지였다. 긍쪽 화차 야적장. 새벽 1시 40분. 흰 밧줄. 나는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알았다. 중개인의 줄이 아니라 다른 줄이었다. 진짜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쓰는 더 위험한 길. 화차 야적장은 군수물자도 지나가는 곳이라 경비가 더 심하다. 하지만 심하다는 건 동시에 그곳에 많은 움직임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움직임이 많으면 한 사람의 그림자가 숨을 곳도 생긴다. 나는 사촌을 붙잡고 물었다. 누가 준 거니? 사촌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도 몰라. 그냥 살라고.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살라고. 살기 위해 나는 오늘 또 누군가를 위험에 밀어넣고 있었다. 사촌은 이미 내 흔적을 밟고 여기까지 왔다. 그 자체가 위험이었다. 나는 사촌의 손을 꽉 잡았다. 오늘 일 잊어라. 나 봤다는 것도 잊어라. 사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고개는 알겠다가 아니라 이미 늦었다에 가까웠다. 사촌이 사라진 뒤 나는 벽에 등을 붙이고 숨을 골랐다. 손바닥이 차가웠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귀 안쪽이 울렸다. 이대로 가면 야적장까지 가기도 전에 쓰러질 것 같았다. 그런데도 가야 했다. 나는 가방을 다시 열고 가장 쓸모없는 것부터 버렸다. 여분 옷 한 벌을 찢어 천만 남겼다. 천은 묶는 데 쓴다. 줄, 상처 지혈, 입 가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손바닥만 한 금속 열쇠 닫기 천을 다시 한번 쥐었다. 왜 이런 걸 챙기냐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천은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마지막 조각이었다. 사람은 도망치면서 직업을 잃어도 습관은 끝까지 남는다. 나는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했다. 오늘 밤 계획이 무너지면 끝이다. 그러면 오늘 밤엔 내가 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그 밤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내 몸속에서만 초가 부서졌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내 심장은 한 박자씩 먼저 뛰었고 숨은 한 박자씩 늦게 따라왔다. 나는 걸으면서도 내 호흡이 들킬까 두려웠다.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숨은 들킨다. 그래서 나는 입술을 살짝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쉬었다. 차가운 공기가 콧속을 찢고 들어왔다. 피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 피냄새마저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 그냥 삼켰다. 동쪽 화차 야적장. 새벽 1시 40분. 흰 밧줄. 나는 그 네 단어에 내 인생을 걸어야 했다. 야적장으로 가는 길은 평양의 바깥쪽. 사람보다 구조물이 먼저 보이는 곳이었다. 높은 담, 철조망, 붉은 경고 표지판. 낮에는 근무자들이 오가지만 밤에는 군이 먼저 움직이는 구역. 그쪽으로 갈수록 건물은 촘촘해졌다. 골목 하나를 건널 때마다 나는 내 얼굴이 아니라 그림자를 숨겼다. 가로등 아래를 피했다. 빛이 있는 곳은 감시가 있고 감시가 있는 곳엔 기록이 남는다. 검문소를 하나 더 지나야 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질문이 시작되고 질문이 시작되면 내 몸이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멀리서부터 내 표정을 피곤한 야간 근무자로 만들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시선을 땅에 붙이고 발을 질질 끌듯이. 슬프게도 이 나라에서 피곤한 얼굴은 가장 자연스러운 얼굴이다. 어디 가냐? 경비병이 물었다. 목소리엔 따뜻함이 없었다. 나는 아주 짧게 대답했다. 은행 설비 점검 지시받았습니다. 그 순간 내 혀가 굳었다. 은행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조차 위험해진 느낌. 경비병은 내 얼굴을 오래 봤다. 너무 오래. 나는 그가 내 눈동자 안에서 도망자라는 글자를 읽어낼까봐 두려웠다. 그때 내 속주머니의 플라스틱이 가슴에 닿았다. 출입카드. 그 카드가 마치 살아남는 법을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카드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더 깊게 숨을 삼켰다. 경비병은 결국 손을 내저었다. 빨리 가. 나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옮겼다. 그 한 걸음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긴 한 걸음이었다. 야적장 근처에 도착하자 공기가 달라졌다. 기름 냄새, 석탄 냄새, 녹슨 철 냄새.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금속 부딪힘 소리. 완전히 조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게 다행이었다. 완전한 침묵은 죽음이다. 소리가 있으면 내 발소리가 섞일 틈도 있다. 나는 밤장을 따라 이동했다. 발밑에는 얼어붙은 진흙과 작은 자갈들이 있었다. 자갈이 밟힐 때 나는 소리를 죽이기 위해 발바닥 전체로 눌러걸었다. 발목이 아팠지만 아픔은 문제도 아니었다. 문제는 소리였다. 이 밤에서 소리는 총보다 먼저 사람을 죽인다. 새벽 1시 35분. 나는 여적장 외곽 철문 뒤 그늘에 숨어 시간을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계속 가족이 떠올랐다. 어머니의 기침, 아내의 침묵, 아이가 쥐어주던 작은 손.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이 따라왔다. 지금쯤 우리 집엔 누가 들어갔을까? 그들이 내 흔적을 찾고 있을까? 아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나는 눈을 감았다 뜨며 그 질문들을 잘라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필요했다. 감정은 나중에 해도 된다. 살아남으면 그때 울 수 있다. 새벽 10시 40분. 나는 숨을 죽이고 약속된 지점을 찾았다. 흰 밧줄. 밤의 흰색은 쉽게 눈에 띈다. 위험하지만 동시에 확실한 신호다. 그 밧줄이 밤장 끝쪽 철제 기둥에 묶여 있었다. 너무 깔끔하게, 마치 누군가 여기야 라고 표시해둔 것처럼. 그 순간 내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너무 정확했다. 너무 친절했다. 종교인의 덫을 피해서 왔는데 다른 덫에 들어온 걸까? 나는 밧줄에 손을 대지 않고 주변부터 봤다. 발자국, 눈 위의 자국, 담장 안쪽의 움직임. 아무것도 없었다. 그 없음이 더 무서웠다. 보위부는 언제나 아무것도 없는 척 한다. 그게 그들의 기술이다. 바로 그때였다. 야적장 안쪽에서 짧은 호루라기 소리가 났다. 딱 한 번. 너무 짧아서 바람 소리 같기도 했다. 그런데 그 소리에 맞춰 반대편 철로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한 번 스치고 사라졌다. 신호였다. 누군가가 나를 확인하고 있었다. 내 다리가 순간적으로 굳었다. 나는 지금 도망치는 게 아니라 시험받고 있다. 나는 결심했다. 망설이면 여기서 끝이다. 망설이는 사람은 언제나 잡힌다. 나는 밧줄을 잡고 담을 넘을 준비를 했다. 그런데 밧줄을 잡는 순간 손끝에 느껴지는 촉감이 이상했다. 밧줄의 섬유가 새 것 같았다. 너무 새 것. 오래밖에 걸려있던 밧줄이 아니다. 누군가 오늘 걸었다. 그 사실이 내 머리를 때렸다. 하지만 이미 손은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담을 넘었다. 철제 기둥에 발을 걸고 몸을 끌어올렸다. 옷이 철조망에 긁혀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피가 나도 멈출 수 없다. 담을 넘자마자 나는 낮은 곳으로 몸을 떨어뜨렸다. 무릎이 바닥 진흙에 박혔다. 통증이 번졌지만 아픈 티를 낼 시간이 없었다. 나는 바로 기어갔다. 화차 사이 어둠이 깊은 좁은 틈으로. 그때 뒤에서 들렸다. 거기 멈춰.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크지 않아서 더 무서웠다. 총을 꺼내지 않아도 이미 잡혔다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숨을 멈춘 채 마지막으로 손을 가슴 안쪽에 넣었다. 출입 카드를 확인했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내 심장에 붙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 D-Day였다. 이 밤을 넘기지 못하면 나는 기록에서 지워진다. 이 밤을 넘기면 나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이를 악물고 어둠 속으로 더 깊게 몸을 밀어넣었다. 나는 숨을 멈춘 채
화차 아래로 몸을 밀어넣었다. 차가운 철이 등뼈를 누르고 진흙이 옷 속으로 스며들었다. 머리 위로는 바퀴축이 어둠 속에서 검게 떠 있었다. 그 아래가 내가 숨을 곳이었다. 총성이 들리진 않았다. 대신 발소리가 들렸다. 군화가 자갈을 밟는 소리.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내 심장은 더 조용해졌다. 이상했다. 공포가 커지면 심장이 뛰어야 하는데 오히려 멈추는 쪽으로 갔다. 몸이 살기 모드로 들어간 것이다. 여기 없어? 분명 넘어갔는데? 두 사람. 목소리가 둘이었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름을 부르면 기록이 된다. 잡히기 전까진 아직 대상이 아니라 그림자 취급이라는 뜻이다. 나는 진흙 속에서 손을 천천히 뻗어 바닥 자갈 하나를 잡았다. 유리 조각 대신 자갈. 딱딱하고 둔한 조각. 나는 그것을 반대편 철로 쪽으로 최대한 힘을 아껴 던졌다. 하고 소리가 났다. 저쪽이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 3초가 내 목숨이었다. 나는 바로 기어나왔다. 허리를 세우지 않았다. 허리를 세우는 순간 실루엣이 생긴다. 나는 땅에 붙어서 화차 사이를 미끄러지듯 이동했다. 입으로 숨 쉬지 않았다. 입김이 보이면 끝이다. 국내 감시망을 찍고 나가는 첫 도망. 나는 이미 평양 밖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 계획은 무너졌지만 내 발은 아직 살아있었다. 야적장 외곽 담을 다시 넘으려는 순간 누군가가 내 팔을 잡았다. 손이 거칠었다. 하지만 군인의 손이 아니었다. 장갑에서 석탄 냄새가 났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는데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소리 내지 마. 여기.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내 입을 손으로 가렸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처럼 겁에 질린 눈. 그는 군인이 아니라 야적장 하역 인부였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었다. 구경은행 앞에서 종종 담배를 팔던 사람.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다른 줄이라는 건 중개인만의 줄이 아니라 이렇게 도시 밑바닥에 이어진 줄이라는 걸. 그는 내게 짧게 말했다. 도망자지? 지금 뒤에 보이부 놈들 있다. 날 왜? 묻지 마. 따라와. 그는 나를 철로 끝 폐창고로 끌고 갔다. 창고 바닥엔 곡물자루가 쌓여 있었고 자루 사이 좁은 공간에 사람 하나가 숨을 수 있었다. 나는 그 사이로 들어가며 숨을 몰아쉬었다. 뱃속이 찢어지는 느낌. 손이 떨려 자루를 제대로 밀어놓지도 못했다. 창고 문 밖에서 다시 발소리가 멈췄다. 이 근처다. 창고도 확인해. 나는 온몸이 굳었다. 진짜로 끝인가 싶었다. 그때 인부가 성냥을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다. 불꽃이 튀었다. 아주 작게. 그리고는 일부러 크게 욕을 했다. 시발 누가 성냥을 흘려놨어. 그 욕은 신호였다. 군인들은 인부를 보고 그냥 지나쳤다. 민간인 소란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나라에서 군인들은 민간인을 귀찮아하지만 그 귀찮음이 때로 누군가를 살린다. 그 후로 나는 그의 안내를 받아 도시 밖으로 빠져나갔다. 트럭 적재함이 아니라 트럭 밑 하부 철제 프레임 차이.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고 눈물이 나는데도 닦을 손이 없었다. 나는 몸을 웅크린 채 바퀴가 웅웅 울릴 때마다 뼈가 흔들리는 걸 견뎠다. 우리는 며칠을 흩어져 이동했다. 낮에는 돼지우리 옆 창고, 밤에는 언 논두렁에 움푹 파인 곳. 먹는 건 옥수수 가루를 물에 타 삼킨 게 전부였다. 위장이 꼬이듯 아팠다. 하지만 배고픔보다 무서운 건 소식이었다. 어느 마을에 보이부 핫동조가 들어왔다는 소식. 통행증 전수검사가 시작됐다는 소식. 신원 재확인이 강화됐다는 소식. 내 이름이 그 속에 들어있을 거라는 확신. 국경 근처에 도착했을 때
세상은 더 조용했다. 조용함이 곧 죽음인 곳. 어둠 속 강물은 보이지 않았고 바람이 장가지 사이를 갈라놓는 소리만 났다. 인부가 말했다.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야 해. 여기서 더 가면 나도 죽어. 나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붙잡으면 둘 다 죽는다. 나는 그에게 딱 한마디만 했다. 고맙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마움은 여기서 위험한 단어다. 그는 뒤돌아 사라졌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가족 같았다. 강은 두만강이었다. 그날의 환경은 짙은 안개였다. 물 위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얼굴을 감쌌다. 멀리 초소 불빛이 뭉개져 보였다. 안개가 나를 숨겨주지만 동시에 방향 감각도 빼앗아갔다. 나는 발을 물가에 대는 순간 다리가 떨렸다. 물은 얕아 보였지만 속은 달랐다. 발밑돌이 미끄럽고 진흙이 발목을 잡았다. 나는 선택했다. 뛰지 않는다. 소리난다. 나는 보이부가 아니라 땅과 싸워야 했다. 그래서 나는 배를 바닥에 붙였다. 기어서 건넜다. 손바닥이 얼음물에 잠겼고 손끝 감각이 사라졌다. 내 손이 내 손이 아니었다. 하지만 멈추면 끝이다. 나는 입술을 깨물어 정신을 붙잡았다. 피맛이 났다. 피가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이상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중간쯤에서 갑자기 물살이 강해졌다. 내가 몸을 낮추는 바람에 안개 낀 물이 얼굴을 때렸다. 숨이 막혀 머리가 흔들렸다. 그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가슴 안쪽을 눌렀다. 출입카드가 거기 있었다. 차가운 플라스틱. 그 차가움이 나를 깨웠다. 나는 죽으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팔꿈치로 진흙을 긁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몸이 떨리고 손이 저려도 결국 반대편 갈대밭에 손이 닿았다. 나는 갈대를 움켜쥐고 마지막 힘으로 몸을 끌어올렸다. 그 순간 뒤에서 짧은 호각 소리가 났다. 초소 쪽. 누군가 움직였다. 나는 숨도 못 쉬고 갈대 속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너 소리가 강가 쪽으로 다가왔다. 손전등 불빛이 안개를 가르며 휙휙 지나갔다. 나는 눈을 감았다. 빛이 눈꺼풀 뒤까지 파고들었다. 그때 내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다. 여기서 걸리면 기록으로도 남지 않는다. 나는 이를 악물고 더 깊이 기어 들어갔다. 물에 젖은 옷이 살에 붙어 얼어붙었다. 온몸이 굳어가는 느낌. 하지만 그 굳어감 속에서 나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강을 건넜다고 끝이 아니었다. 그건 단지 국경선 하나를 넘은 것뿐이었다. 나는 중국 땅의 어둠 속에서 이제부터 또 다른 사냥이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도망쳤지만 아직 완전히 도망친 게 아니었다. 중국 땅의 공기는 북한과 달랐지만 내 폐는 그 차이를 기뻐할 여유가 없었다. 숨을 들이마셔도 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불안했다. 익숙하지 않은 공기, 익숙하지 않은 냄새, 익숙하지 않은 침묵. 낯선 곳에서의 침묵은 안전이 아니라 사냥꾼이 숨어있는 숲 같은 침묵이었다. 나는 갈대밭에서 한참을 꼼짝하지 못했다. 손끝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다. 물에 젖은 옷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무릎은 떨리다 못해 경련이 왔다. 이때 깨달았다. 탈북은 용기만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 몸이 먼저 부서지고 마음은 그 뒤에 따라 부서진다. 그리고 부서진 상태로도 계속 움직여야 한다. 며칠 동안 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았다. 낮엔 숨고 밤엔 걷고 먹는 건 마른 빵 조각과 물. 귀는 늘 땅과 하늘 사이에 붙어 있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만 나도
심장이 먼저 숨었다. 중개인을 다시 만났지만 나는 그를 믿지 않았다. 믿는 척만 했다. 믿는 척해야 살아남는다. 그는 나를 여러 번 옮겼다. 닭장 옆 창고, 비닐하우스 뒤 작은 구덩이, 폐공장 기계 틈. 그때마다 나는 몸이 아니라 기록을 숨겼다. 가슴에 붙인 출입카드가 젖지 않게, 찢어지지 않게. 가장 무서운 순간은 중국 공안의 불시 단속이었다.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 번쩍이는 손전등, 낯선 언어. 나는 숨을 멈추고 바닥 틈에 얼굴을 박은 채 땀이 아니라 얼음 같은 공포를 흘렸다. 여기서 잡히면 끝이다. 끝은 죽음이 아니었다. 끝은 되돌림이었다. 다시 북으로. 그리고 그 다음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신문과 연좌. 나는 그 단어들을 마음속에서 찢어버리듯 지웠다. 마침내 어느 밤 중개인이 말했다.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달콤하지 않았다. 마지막은 늘 가장 위험했다. 우리는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작은 안전지점으로 이동했고, 거기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보호라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물었지만 그 물음은 잡기 위한 물음이 아니었다. 살리기 위한 물음이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는 쓰러졌다. 드라마처럼 울지도 못했다. 감격도 없었다. 그냥 몸이 끝났다. 공항 불빛이 너무 밝아 눈이 아팠고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 더 무서웠다.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나는 더럽게 살았던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숨이 막혔다. 누군가 내게 따뜻한 물을 줬는데 나는 그 컵을 잡은 손이 또 떨려 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걸 보며 내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아직도 안 끝났어. 하나원 생활은 또 다른 전쟁이었다. 총도 없고 근화도 없는데 잠을 자면 악몽이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려도 몸이 먼저 일어났다. 밤에 화장실 불을 켜면 갑자기 가심이 조여왔다. 불을 켜면 들킨다. 그 습관이 몸에 박혀 있었다. 상담사는 내게 말했다. 여긴 안전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심장은 그 문장을 믿지 않았다. 안전이라는 단어는 내 인생에 없던 단어였으니까. 문화 충격은 의외로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왔다. 마트에서 아무거나 집을 수 있다는 사실. 전기를 아끼지 않아도 되는 밤. 뜨거운 물이 그냥 나오는 샤워기. 그런 순간마다 나는 기쁘기보다 죄책감이 먼저 올라왔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어머니는? 아내는? 아이는? 그 질문들이 내 목을 조였다. 나는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얼굴은 내 안에 갇혀 있었다. 나는 결국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출입기록 이야기를 했다. 새벽 3시, 위조된 서명, 봉인번호 지움 흔적. 조사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 표정 하나로 나는 확신했다. 내가 알고 있던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국가가 미친 듯이 숨기려 했던 건 돈이 아니라 누가 그 밤에 금고를 열었는지라는 방향이었다. 그 방향이 밝혀지면 누군가는 무너진다. 그래서 그들은 목격자인 나를 지우려 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살아있다. 그럼에도 나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길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크게 부르면 나는 아직도 순간적으로 움찔한다. 전철에서 안내방송에 크게 울리면 심장이 먼저 뛰고 손이 차갑게 젖는다. 나는 가끔 거울을 보다가 시선을 피한다. 내 얼굴이 낯설어서가 아니라 내 얼굴이 너무 많이 봤던 얼굴이기 때문이다. 공포 속에서 살아남은 얼굴. 그런데도 나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뜬다. 눈을 뜨면 창문을 본다. 그리고 창밖에
철문이 아니라 하늘이 있다는 걸 확인한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아주 작은 숨이 나온다. 그 숨은 아직도 떨리지만 그래도 숨이다. 내가 평생 지켜온 건 금고 열쇠였다. 하지만 결국 나를 살린 건 열쇠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사람의 마음이었다. 기록이 사람을 죽이려 할 때 사람은 사람을 살렸다. 야적장의 인부가 그랬고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그랬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당신도 그 줄 위에 있다. 나는 아직도 가끔 새벽 4시에 눈을 뜬다. 그 시간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슴 안쪽을 더듬는다. 이제는 카드가 없다. 하지만 그 습관만은 남아있다. 나는 그 습관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건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거니까. 창밖에 눈이 내리면 나는 문득 두만강의 안개를 떠올린다. 그 안개 속에서 나는 무서워서 울지도 못했고 손끝 감각이 사라져도 앞으로만 기었다. 그때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 어떤 생명체였다. 그리고 지금 나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길 위에 있다. 아직 느리지만, 아직 흔들리지만 나는 오늘도 한 걸음씩 내 삶의 문을 내 손으로 열고 있다.